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주춤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군락이 많은 강원 지역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 소나무가 산불에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성질 때문에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림 정책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행정 오류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한 일도 있어 산림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반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운동가이자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인 최병성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릉시 의원을 지내신 강릉사랑시민연대의 기세남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재선충병, 우리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모습이 꼭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어떤 병입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한번 감염이 되면요, 이 재선충이 소나무 안에서 암수 한 쌍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마리로 급속히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소나무가 이제 물관을 타고 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물관을 막아서 고사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선충은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라는 딱정벌레가 날아다니면서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그 입의 균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대표께서는 여러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확인하셨다면서요? 네. 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을 지금 다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988년 그 일본에서 부산에 들어와서 시작된 이 재선충이 지금 포항, 그다음에 경주, 밀양, 창녕 등 아랫지역 같은 경우는 마치 정말 새빨갛게 단풍이 든 것처럼, 아니 단풍철이 밑에는 안 되는데 벌써 단풍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전부 소나무거든요. 소나무가 새빨갛게 단풍이 아니고요? 네, 단풍이 아니고 소나무가 빨갛게 재선충으로 확산돼서 그냥 숲이 전멸 상태인 거죠. 심지어 이 바닷가까지. 이게 바다에 그냥 소나무가 전체가 다 그냥 새빨갛게 재선충으로 죽어가면서 거의 소나무 숲은 전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은 심각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 강릉, 동해 여기까지는 드문드문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강원도에서도 이제 춘천이 심합니다. 춘천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예. 잣나무도 자선충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춘천, 가평, 양평으로 지금 잣나무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인근까지 팔당 주변으로 재선충이 퍼져 있는데요. 팔당에서 서울 시내까지 잠실까지 12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도 어느 순간 재선충으로 멸종될 위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가 이제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선충병이 급증한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청이 그 재선충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고온과 가뭄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그 가뭄만이 아니라 그동안 산림청이 지난 30년 동안 해온 숲 정책이 숲을 더 고온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998년 IMF 이후 공공일지를 창출을 만들었죠. 그래서 대부분 숲에 가서 나무를 솎아배기 로 큰 소나무들 남겨놓고 화릅수를 베어냈거든요. 근데 그걸로 몇 년 동안 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계속 산림청 예산을 확대하려고 숲가꾸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1차 5개년 숲가꾸기, 그다음에 2차 5개년 숲가꾸기, 3차. 그리고 지금은 산불 예방용 숲가꾸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숲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렵수를 베어냈죠. 나무들이 베어지니까 나무가 꽉 차 있을 때는 숲이 온도가 차가운데 나무를 골라 베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숲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국의 논문을 찾았어요. 이게 논문 한 2개 찾았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숲보다 숲을
가꾼다고 해서 간벌해내면 숲의 온도가 올라간다. 예. 그리고 그다음 또 한 논문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간벌한 숲엔 딱정벌레가 더 많이 잡혔다. 사실 아름다운 숲을 가진다는 것, 가꾼다는 것은 예. 사실 간벌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숲 가꾸기나 아니면 이제 자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벌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연을 해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간벌도 화렵수 이게 자연적으로 이 소나무 숲에서 참나무 숲으로 변화된 게 자연천인데 예. 지금까지 산림청이 해온 숲 정책은 오히려 그 자연으로 넘어가는 참나무들을 베어내고 거꾸로 소나무만 남겨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숲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정벌레들이 예. 많아졌다. 그다음에 이 오히려. 논문에 뭐라고 하냐면 예. 그 딱정벌레가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딱정벌레가 몰려와서 더 많은 알을 낳고 더 오래 산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선충 감염 방제 정책에서도 예. 감염목들을 베어내잖아요. 그렇죠. 감염이 많이 확산되니까 예. 굉장히 많이 베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소나무의 온도가 올라가죠. 처음에는 벌목한 나무를 베어내니까 감염된 게 베어지니까 쉬운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제선충을 더 불러낸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다. 그러면 제성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 방법 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방제 약품 자체가 이제 인근 토양에 그리고 이제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헬기에서 약을 뿌리죠. 예. 그 이제 꿀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죠. 꿀벌. 네, 그래서 지금은 헬기 방제를 이제 중단을 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하는 방법이 훈중이라고 해서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서 토막을 내서 농약을 뿌리고 비닐 포를 덮는 방법을 훈중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 문제가 수간 주사라고 하죠. 네. 소나무 예방. 예. 제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나무 굵기에 따라 구멍을 몇 개를 뚫고 예. 거기에 이제 제선충 예방 농약을 집어넣습니다. 예. 근데 사람하고 나무는 다르잖아요. 예. 사람은 혈관을 주사를 놓으면 혈관을 타고 바로 퍼지는데 나무는 이게 혈관이 없잖아요. 물관을 통해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예. 농약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농약을 놓으면 농약 일부가 물관에 올라갑니다. 네. 솔잎에 농약이 잔류하고 그 다음에 송악가를 통해서 농약이 전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림청이 조사한 송악가루 분석에도 그다음에 저도 제가 분석한 자료에도 송악가루에 농약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송악가 봄이면 송악가루 마시는 게 아니라 농약이 품어 있는 송악가루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나무가 농약이 전체가 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송진하고 얽혀서 이 나무가 뭉쳐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면 이렇게 이게 농약 수없이 약효가 2년마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약이 나무 안에서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2년마다 반복하다 보니까 물관을 막아서 결국 나무를 장기적으로 고사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글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소나무를 네. 제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약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나무를 죽인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까? 네. 글쎄, 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이제 동해안의 대형 산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4월에도 이제 뭐 경포 호수 주변에 네. 뭐 산불이 엄청 크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소나무가 산불 피해를 오히려 더 키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히려 소나무가 이제 많이 있는 지역들은 산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정말 끔찍한 강릉시가 산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쁜 펜션들이 정말 많이 불에 타서 사라졌는데요. 2019년 옥계 산불도 소나무 때문이었죠. 예, 작년 엄청났죠. 강릉 산불도 보면 전체를 다 제가 돌아봤는데요. 거기가 산불이 간 지역은 이제 소나무. 강릉시의 특징이 소나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피해가 커졌는데요. 소나무가 대형 산불을 만드는 불폭탄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송진이, 네. 정유성분이라는 송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을 붙으면 비산화가 되는 큰 산불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화렵수들은 겨울에 이파리 다 떠들고 있죠. 이파리가 넓으니까 토양의 수분을 증발되지 않게 막아줘서 땅이 촉촉한데 예.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사귀를 달고 있으니까 겨울에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가뜩이나 겨울에는 물이 부족한데 예. 겨울에도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토양의 수분이 더 건조해지죠. 그다음에 솔잎은 이파리가 가늘어서
토양에 그 있는 수분을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산불이 한번 붙으면 이 메마르고 그다음에 정유 성분이 있어서 급속도로 퍼지는 대형 산불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산림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옥계 산불,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삼척까지 번졌던 울진 산불,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피해 지역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런 지역들도 다 같은 현상들인가요? 우리나라 대형 산불이 번진 지역은 동일하게 네. 강릉, 예. 옥계, 울진, 고성, 예. 그다음에 동해 전부 다 소나무 때문에 대형 산불이 된 지역들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요, 그걸 복구한다면서 여전히 또 소나무를 심고 있는 이 재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산림청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텐데 왜 그 자리에 또 소나무를 심을까요? 소나무가 발화율이 가장 좋아요. 심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림이다. 그러니까 다른 싹보다도 소나무, 저도 집에서 소나무 씨앗을 받아서 솔방울에서 받아서 땅에 심으면 씨앗이 정말 잘 나거든요. 발화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림이다. 나무를 키워야 되지 않냐라는 이유로 이게 소나무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기껏 10년, 20년 키우면 다시 산불이나 발생하면 한순간에 다 타버리는 거죠. 삼척에 가면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산불 나서 삼척 산불이 울진 내려가다가 탄 곳, 다 소나무 심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큰 게 울진 산불이 올라오면서 도화동산 그 주변에 20년 동안 키운 소나무를 다 태워 죽었죠.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난 지역에는 그 수종으로 복원해야 된다라는 무슨 뭐 법이나 아니면 그저 규정이나 룰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후로 소나무를 심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림을 가꾼다. 사실은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던져요. 왜 자꾸 소나무를 심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의혹이 추측일 뿐인데요. 불이 잘 나야 또 벌목을 하고 또 조림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산림청 산하 여러 가지 기관들의 그 돈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도 농담 삼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글쎄 뭐 제 생각엔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었을 때 경제림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나무가 경제림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씌워가지고 누군가 돈을 버는 상황들은 이제는 벌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형 산불이면 그 산불 하나 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또 개인의 재산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복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을 알 텐데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산림청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성충병 대형 산불로부터 이제 산림과 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까? 네. 아주 진리는 간단한데 산림청이 이 부분을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도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왜? 땅 밑에는 이미 많은 씨앗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절로 이제 나무가 올라오죠. 지금 옥계에 가면 그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옥계에 딱 현장에 산불 현장 가면 산림청이 벌목하고 다시 소나무 심은 현장은 아직도 황폐하는데요. 2019년 벌써 5년이 됐는데도 산주들이 반대해서 벌목하지 않은 지역에 군데군데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이 사진의 모습이에요. 산림청이 벌목한 지역은 아직도 황폐하죠. 나무를 소나무 심었는데 막 죽어가고 있고. 근데 벌목하지 않은 지역은 제 키보다 큰 참나무가 저절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아마 거의 믿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뒤에 산림청이 이게 다 벌목한 지역은 다 황폐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동산에 보면 죽은 나무 그대로 남아있죠. 어마어마한 사람 키보다 더 큰 참나무들이 소나무 숲이었는데 참나무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벌목하지 않고 그냥 산림을 잘 그냥 놔두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산불에 더 강하고 재선충에 더 강한 건강한 화렵수, 그다음에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도 소나무도 씨앗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같이 소나무와 참나무가 어울린 건강한 숲으로 저절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산림청의 산림 정책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림청이 개인 소유의 땅을 이제 빼앗겼다는 산림청에 이런 이제 호소하는 제보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제보를 직접 받으셨다고요, 우리 최 대표께서.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 저도 제가 산림 문제를 계속 조사하면서 산림청이 어떤 잘못된 산림 정책에 의해서 숲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만 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돌아봤더니 이게 산림만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산림청이 우리나라 산림이 65%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산림을 관리하는 권한이 산림청에 있다 보니까 예. 성계에 많은 임야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들에 대한 관리도 사실 산림청에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그러니까 6.25 전쟁을 거치고 외정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어르신들이 아직 등기 내 땅이고 재산세를 내오고 있는데 당연히 내 거다 생각하니까 등기를 안 낸 땅들이 있는 거죠. 예. 그거를 미등기 땅을 산림청이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그냥 국유지화해서 헐값에 팔아먹어서 네. 정말 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연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제보자는 15년간 낸 재산세 영수증 등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마지 명소인 강릉 정동진 인근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 전찬혜 씨 할아버지는 1983년까지 15년간 이 땅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산림청은 느닷없이 이 땅을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으로 관부에 공고한 뒤 국유화했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땅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지금 이제 15년 동안이나 재산세를 냈고 그리고 멀쩡히 개인이 관리해온 땅이 갑자기 주인 없는 땅이 됐다니 정말 억울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까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영수증을 그래서 봤거든요. 예. 이게 그 영수증들이에요. 재산세를 네, 재산세는 번지수. 여기 보면 번지수가 다 나와 있고요. 예. 번지수 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액수색이 다 나와 있어요. 번지수와 면적까지.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계속 내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84년도에 산림청이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국유화를 시켰는데요. 예. 83년까지 바로 그 무주부동산이라고 산림청이 땅을 가져가기 직전까지 세금을 내왔어요. 네. 세금을 오랫동안 안 낸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토지 소유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네. 단지 미등기 땅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개인에게는 그게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큰 피해인데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국유화해서 제3자에게 헐값에 팔았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국가 권력에 의한 한 폭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자, 그럼 기세남 대표님, 이 땅이 이제 국가 소유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팔려서 지금은 제3자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기세남 전 의원께서는 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금년 초에 이제 억울하다고 민원이 저희 시민대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70년도에 강릉시에서 지적 복구를 했는데 지적 복구를 하면서 결론은 이 땅은 소유주가 없다. 무주 부동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서 84년도, 85년도 6개월 동안 무주 부동산이라고 동부 영림소 강릉관리소에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85년도 7월 달에 이걸 산림청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제3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 하나의 지금 그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땅 위치, 그 정동진 근처에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그 행정구역으로는 정동지 산 27번지에 세 필지인데 그 지명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그
그 선크루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하슬라트라고 있는 그 일대가 이 전체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자주 가거든요. 오늘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뭐 그 지역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한눈에 이제 내려다 보이는 금싸라기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제보자의 재산권 피해가 만약 사실이라면 클 것으로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매각 당시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공모할 때 매각은 1억 5천 정도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보들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3자 매각은 언제 됐었나요? 제3자 매각이 2000년도. 2000년도 초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땅이 일단은 이제 그 국가 소유가 됐다가 제3자 매각된 건 한 15년 정도 걸려서 제3자 매각이 된 거죠. 법적으로 아마 그 공유재산을 그 매입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환수를 했다가 매각을 하려면 10년이 경과해야지만이 가능하다.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원주인께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가요? 아마 그 논밭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임야다 보니까 또 할아버지가 관리하던 땅들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살펴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보자는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소유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는 뭐 그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이제 요약해서 살펴보면은 1939년도에 그 땅으로 철도가 개설되는데 그 개설되는 땅을 철도청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땅을 매입을 했다는 것은 그 등기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안 되면 매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또 철도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해 결과 토지 매매 증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70년도 3월 15일 날 지적 복구를 해서 지적복부를 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적법의 8조 9조에 보면은 또 시행령 그 13조에 보면은 지적 그 공부 정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 사유재산에 침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문서보관소에 잘 기록 보관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70년도 3월 15일 날 지적 복구를 한 이 땅이 소유자가 없다고 결정한 땅이 명주 그 군수 그 이름으로 땅 소유주에게 조금 전에 그 우리 목사님 보여드렸던 재산권을 갖다가 재산세를 계속 부과했어요. 84년도, 85년도에 무주 부동산회를 공고하는 전까지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고. 네, 그러면은 일단. 버젓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땅이 이제 산림청의 무주 부동산으로 지금 기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무주 부동산을 규정하는 기준, 뭐 처리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처리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관리하는 부서, 그 지적 부서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유주가 만일에 존재하고 있다면 등기가 없다고 그러더라도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세금을 매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한 것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부과한 근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주 부동산이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나 아니면 기준, 처리 방법. 그러니까 산림청에게 무주 부동산을 어떤 무주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인 거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개인이 세금을 내갖고 관련 토지 문서가 굉장히 임야대장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임야대장이나 재산세 부과했던 내역들을 확인하면 될 뿐인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단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언제 동안 등기하라는 그 공지한 게 있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손쉽게 그냥 무주부동산 공고하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것을 마침 알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땅을 돌려주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예. 그런데 이렇게 관보에 딱 올렸다고 어떤 국민들이 이걸 알겠어요. 이걸 관보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그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서 땅을 찾으려고 하면 소송밖에 없는데, 네. 그럼 그 기간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는 항상 소송이란 재판이라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 또 토유주는 소유주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상태까지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산림청에 문의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 답변이 무엇이든지. 산림청 대변인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땅 번지수를 이야기했고 네. 이게 그동안 토지주가 수십 년 동안 재산세를 내온 소유주가 분명한 땅인데 어떻게 이걸 무주부동산이라 했냐. 그리고 어떻게 이거 헐값에 제3자에게 판매했냐. 그 연유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바로 동부지방산림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봐서 다시 저한테 답이 오기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담당자가 퇴직을 해서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땅은 그때 당시에는 명주군청 땅 아니었습니까? 그때 명주군데 지금 이제 강릉시에 편입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명주군청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이제 강릉시청이지만. 네, 예, 예. 그러면 자 내용이 한국 전쟁 당시의 서류 분실로 인해서 주인은 알 수 없었다. 네. 뭐 이제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1983년까지는 이제 당사자가 재산세를 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주신 영수증. 근데 이제 주인이 알 수 없는데 강릉시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 협조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은 글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이 무주부동산 공지에 올렸다. 토지 주인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1950년 전쟁 이후로 토지 관련 서류가 분실됐다. 그래서 토지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1950년 전쟁 이후로 벌써 35년 뒤인 1984년 3년까지 이렇게 재산세 영수증을 부과했잖아요. 재산세를 내왔잖아요. 예. 그러면 강릉시가 재산세를 계속 부과했다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분명한 서류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토지를 부과했던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서류에 의해서 그거 부과했다라고 이제 분명히 시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땅 그 뒤에 꼭대기에 보면 송신탑들이 되어 서 있습니다. 예. 그 꼭대기에. 근데 그때가 옛날에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가 강릉시가 아니라 명주군이었잖아요. 예. 그 명주군수가 1970년 10월 달에 이 토지주의 할아버지인 전환기 씨한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그 산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길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네, 그 땅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번지수 이렇게 서류가 나와 있어요. 명주군, 그래서 수신 강릉시 금악동 전환기 이제 할아버지 성함인데 그 텔레비전 송신탑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그 땅 번지수를 여기다 적용하면서 이 산 27번지, 33-1번지, 산 20번지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분한테 명주군수가 직접 명주군수가 전환기 앞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1970년에 이 서류를 보낼 때는 번지수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서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서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게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기 대표님, 그러면 당시 재산세 영수증 그리고 담당자도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요. 네, 네, 그 이 땅에서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임야대장 복구 기록이 지금 석연치 않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그 임야대장을 기록할 때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적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아까 목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지번별 주소라든지 세금을 부과하는 임야세 명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다 소유자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70년도 3월 15일 날 지적 복구를 한 당사자가 전상혁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71년도 1월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임야 대장에 자기 도장이 찍힐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1970년에 네네. 그러니까 서류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임야 대장은 이주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카드를 만들 때 제가 관여도 안 했고 그다음에 도장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땅 주인으로서 이제 땅을 당연히 찾고 싶을 텐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이게 상당히 오래된 그 경우지만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전체를 보면은 대단히 억울하다. 잘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또 시간을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빼앗겼지만은 그 과정들이 참 문제가 많아서 서울 그 로펌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때 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본다고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이 좀 있다. 어렵지만은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3자에게 지금 매각이 된 상태잖아요. 그 벌써 오래전에. 3자에게 매각된 건 못 찾더라도 예.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그 땅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 강릉시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라는 거죠. 보상을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강릉시장을 이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고발을 그 경찰청에 가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했는데 형사 부분은 그 당시에 이 서류들이 이조된 거라든지 또 여기에 이 재산세를 부과한 분이 자기가 다 부과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지번별 주소라든지 재산세 명세라든지 등기부 등본이 다 있는 걸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을 통해서 소명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 행정 고발을 했죠. 행정 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병승 대표님, 그러면 산림청과 이 지자체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침해받은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뭐 한두 개가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청이 당시 83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올린 그 공고서를 보면 그 토지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올라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토지 목록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변에도 많이 들려와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산림청이 그동안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국유화해서 제3자의 헐값에 매각한 이 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재판을 통해서 이분이 졌다라고 해서 국가는 할 일이 다 했다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국가의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녹화 내용에 대해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이제 취재 의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재에는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녹화 당일 아침에 서면으로 이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이제 답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약성분 때문에 인근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에 주사한 소나무의 송화가루는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설령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따라 식용, 잣, 송이 생산지는 나무 주사 방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약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안정성이 검증된 농약으로 맹고독성 농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과 민간에서 개발한 여러 제품의 방제 효과를 검증해 왔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기술은 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었다는 지적에도 소나무를 심고 있는 질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 시 산림 소유자, 지역 주민, 임업인,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라고 이제 답변했고요. 세 번째,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연 복원하는 것이 벌목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는 후 인공 복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불의 피해 정도와 피해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며 산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조림 복원 또는 자연 복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네 번째, 산림청이 산불 피해지에 산림 복원을 할 때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를 많이 심는 이유에 대해서는 산림 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는 적지적수, 목재, 송이 생산 등 산림 경영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 위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제 복원 및 예방을 위해 내화 수림대 조성,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 피해지에 다시 심은 소나무는 재선충에 취약할 뿐더러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나무는 생태적으로 한반도에 폭넓게 자생, 국민이 선호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입니다. 산불 피해지 경관 복구 등 소나무 단수님에서 호남님으로 숲의 구조를 바꾸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렵수 조림을 실시하는 등 재해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강릉시 등명 해변 인근 사유지 국유화한 내용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당시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었습니다. 또한 92년부터 사회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사회 모두 국가가 승소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릉시의 입장은 전화 인터뷰로 저희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 자료를 옛날 과거 자료를 요청하는 질이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국방부에서 군사보고로 고시가 됐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민원인이 국방부에 요청하기는 좀 힘드니 강릉시에서 좀 자료를 받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민원이랑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조사부가 이제 저희 강릉시는 6.25 때 소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실된 자료를 뭐 국가기록원이든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6.25 이후에 70년대 1970년대에 임야 복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복구될 때에 관련된 뭐 문서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 보호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를 통해서 문서를 보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록원에서도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한 내용은 이제 임야조사부랑 임야대장 그때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요청을 신을 받았어요. 직접 확인하신 바로는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네요. 네. 관련 자료는 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번별 조서만으로도 이분 집안의 땅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번별 조서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과세의 목적이 대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판단은 법원에서 사실 하는 거라서 사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제 확인은 토지조사부든 임야조사부든 이제 우리 공적 대장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판례상으로도. 이런 민원이 또 있나요? 어떤가요?
이런 민원들은 지금 우리가 특이한 상황이죠. 6.25 때 임야대장, 인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다 소실되고 다시 복구되면서 우리가 임야 복구 같은 경우에 임야 복구는 1970년도에 됐거든요. 1970년도에 될 때 타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상황은 등기를 따르게 돼 있고 토지 표시에 대한 사항, 뭐 지목, 면적 이런 토지 표제부에 대한 사항은 토지 대장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 1970년도 복구할 때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고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1975년도에 지적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등기에 의거나 판결에 의해서만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미등기 토지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계속 10년이든 특별조치법이라고 들여봤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 조치법을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시는 절차를 행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미등기 토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렇게 미등기 토지로 있다가 이제 뭐 어쨌든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서 구기지로 된 것들이 간혹가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토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본인의 몫이 크긴 하지만 미처 또 인지를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소유권을 회복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나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절차가 민원인한테는 어쨌든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저희도 보면. 소송밖에 길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나무 재선충병과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을 통해 살림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데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살림을 잘 보존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